지적 설계 이론은 한때 인기를 끌었던 고도로 추론적인 철학적 주장이자 유사과학으로 치부되는 이론으로 지구상의 풍부한 생물종의 다양성은 지구 생명체에 대한 신 또는 외계인 개입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이론은 물고기, 동물, 새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하기에는 생명체의 내외관이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한 점을 지적합니다. 진화론에 대응하는 지적 설계 이론은 주류 과학자들에 의해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황당한 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우주가 신과 같은 존재에 의해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미세 조정되었음을 믿으며 지적 설계 이론을 지지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적 설계 이론은 성경의 주장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들은 우리를 불가피하게 창세기 자체보다 훨씬 더 이전이고 더 원시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고대 영지주의의 기독교인의 신화와 신학적 추측으로 데려갑니다. 영지주의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오늘날 역사가들이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한때 카톨릭 탄생 이전 원조 기독교 내부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운동이었습니다. 즉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신비주의 신학학파의 무정부적 집합체였으며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정교하고 다채로우며 고도로 사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모든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교리도 없지만 그들은 특정한 믿음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창조자 야훼 신이 실제로는 신들의 세계에서 태어난 후 도망쳐 자신만의 우주를 건설한 괴물 같은 신 데미우르고스였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데미우르고스는 자신을 위해 보조자들, 즉 아콘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을 창조했고 이들은 차례로 수많은 우주과목 벽처럼 우리 행성을 둘러싸는 7개의 하늘과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2세기 영지주의 신학자 바실리데스가 대중화한 신화 버전에서 아콘은 7개가 아니라 365개의 영역을 순차적으로 생성했으며 전자고리처럼 서로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아콘의 에테릭 그리드라고 불리는 이것은 사악한 외계 창조자들인 아콘에 의해 거주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신화의 영지주의 버전 또한 성경에 서술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아콘들은 허름한 수준의 에덴 동산, 실험실에서 불완전한 설계도로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인 아담은 거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뇌와 몸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아콘의 무능력으로 인해 첫 번째 시제품 아담은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오히려 벌레처럼 땅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에덴의 대실패 이후에도 아콘들은 계속해서 인간 유전자를 조작해 업그레이드된 아담을 만들었으며 이브를 강간했고 실패작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작전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대홍수에 빠뜨린 후에 지구로 직접 내려와 생존자들을 임신시켜 반인 잡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지적 설계 이론으로 돌아가보면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손목시계 등이 우리 인간들이 이룬 지적 설계의 본보기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획과 설계의 증거이며 우연히 출현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과 여타 생물의 눈을 예로 들면 초점과 거리를 조절하며 사물과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어떻게 단세포 생물이 이런 눈을 달게 되기까지 스스로 진화할 수 있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적 설계 이론가들은 생물의 부품 중 하나라도 설계가 잘못되면 전체 생물이 완전히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적 설계나 성경적 관점의 이러한 추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과 생물이 너무 복잡해서 지능적인 설계자가 필요했다면 이 설계자도 자신의 창조물만큼 복잡함으로 자신만의 설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계자의 설계자 또한 설계자가 필요했고 그러므로 상위 설계자는 무한정 존재하지 않을까요? 설사 지능적 설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인간과 생물의 설계에는 치명적인 불완전성이 존재합니다. 생물의 눈을 예로 든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망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신경에서 분리되어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능형 설계의 증거라면 우리의 지능형 설계자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서툴고 나쁘게 말하면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널리 언급되는 인체 설계의 치명적 결함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후두의 높은 위치로 인해 질식을 촉진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척추 사이에 얇은 척추 디스크로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력에 의해 퇴화되어 심한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골반으로 이것은 출산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 극동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은 작은 골반 크기로 인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번째는 갈비뼈로 보호되지 않은 약하고 취약한 위와 장기입니다. 이 부위에는 얇은 막 형태의 연골이라도 장착되어야 했지만 실상은 살가죽만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러한 미숙한 인간 설계의 증거 자체가 지능형 설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것들은 계획적인 노후화와 의도적인 생물 엔지니어링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이러한 결함이 인간 스스로에게 자신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지적 설계자의 비밀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 예술가 군터 포나겐스는 불치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기증받아 슈퍼휴먼을 만들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터는 인체의 부학을 통해 중요한 설계 결함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군터와 생물학자, 외과의사, 기계공학자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은 신체가 개선된 인간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내부 장기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갈비뼈의 수를 늘립니다. 관절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무릎이 뒤로 구부러지도록 합니다. 음식이 실수로 기관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과 식도를 재배치합니다. 심장을 2개로 늘리거나 관상동맥의 재건, 그리고 기후와 외부 상황에 따라 신체 내부로 자유자재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음경입니다. 군터의 연구팀은 대중적인 지능형 설계 이론의 또 다른 암묵적인 전제를 보여줍니다. 즉, 지적 설계 이론의 지지자들은 설계자가 한 명뿐이라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진화론은 지구상의 풍부한 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지적 설계자의 다양성을 가정해 보아야 합니다. 과학 저술가인 리처드 호프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생물학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정교한 설계는 다른 설계를 무너뜨리거나 전복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의 생물 설계는 서로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대치, 기생충과 숙주의 공격과 방어, 남성과 여성의 경쟁,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약품회사의 경쟁, 이들 각각은 여러 디자이너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대비 디자인의 예입니다. 과학자들은 인체가 식물을 포함 다양한 외래 생물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인간과 박테리아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우리 인간은 걷는 초유기체, 즉 인간 세포, 박테리아, 곰팡이 및 바이러스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집합체로 간주됩니다. 우리 몸에는 500개가 넘는 다양한 종의 박테리아가 존재하며 이것들은 100조 개 이상의 세포를 구성합니다. 우리 몸에는 불과 몇 조 개의 인간 세포만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인간으로 부르기에는 세포수의 관점에서 매우 불합리합니다. 충격적이지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유전자 역시 박테리아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바로 걸어다니는 박테리아 그 자체입니다. 리처드 호프의 다중지능 설계자 이론이 맞는다면 촌충, 내장, 미토콘드리아,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인간의 뇌와 신체까지도 완전히 별개의 존재들, 즉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여러 창조자에 의해 각각 생산된 것입니다. 고대 영지주의자들은 생기론자들로서 모든 생명은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생명력 있는 원리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영지주의 교사인 바실리데스는 이 최초의 생명 근원을 보편적 시야 또는 범정자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지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계 포자나 바이러스에 의해 지구로 옮겨졌다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범정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매력 중 하나는 생명이 무생물에서 어떻게 처음으로 출현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광대하고 무한한 우주를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생명체가 처음 다른 곳에서 출현한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야 상대적으로 젊은 행성들을 생명으로 감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운석, 해성, 소행성 그리고 햇빛과 성간 구름 등은 이런 생명 감염을 위한 수많은 수단이라고 제안되었습니다. DNA 구조를 공동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프랜시스 크릭은 범정자론의 기본 전제에는 동의했지만 그 메커니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자연적이고 우연한 원인에 의해 행성에서 행성으로 생명이 확산되는 것은 무생물에서 생명이 자발적으로 생산되는 것만큼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프랜시스 크릭은 자신의 모델을 방향성 판스퍼미아라고 명명하면서 수십억 년 전의 외계 문명이 자신들의 생물 실험과 행성 식민지화 또는 유전적 노화의 방주를 위해 생물의 샘플을 운반하는 우주선을 지구를 포함 여러 행성에 보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빅뱅이라는 용어를 만든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경과 그의 제자 찬드라 위크라마싱해는 방향성 판스퍼미아 모델의 훨씬 더 낯선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생명은 우주에서 쏟아져 나온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은하계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생명체 시스템에서 파생됩니다. 지구 생명체는 우주의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기원했으며 나중에 해성에 통합되어 증폭되었습니다. 생명은 지구 외부의 원천에서 유래했으며 계속해서 그 원천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일과 위크라마싱의 모델을 그토록 주목할 만한 이유는 그것이 주요 진화 메커니즘으로서 무작위 유전적 변이를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위크라마싱해에 따르면 동물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유전 속성은 외부의 우주 기원을 가져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생물 개인에게는 좋지 않지만 호일과 위크라마싱해는 바이러스야말로 지구상 종의 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새로운 종, 계급, 질서의 생성과 생명의 점진적인 전진을 위해 필요한 우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위크라마싱해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지구가 외부 유전자의 모든 공급원으로부터 차단된다면 벌레는 최후의 날까지 벌레로만 존재하며 그들은 여전히 벌레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집단도 번식할 것이지만 더 많은 원숭이를 생산할 뿐으로 지구는 참으로 지루한 곳이 될 것입니다. 즉, 외계인 또는 외계 문명은 지구에 최초로 생명을 감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연 선택이 작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 등의 새로운 유전 물질을 지구상 생물종에 공급함으로써 진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호일과 위크라마싱해의 이론은 마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생산자로부터 공급되는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연상시킵니다. 이런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제품과 소프트웨어는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지구상 생명체에 잠입한 우주 바이러스는 기존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차세대 생명체의 형태와 기능을 변경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인간 과학자가 이를테면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 감염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종을 유전적으로 조작해 야생에 도입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능적 설계는 검증될 것이며 우주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도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지구 행성의 역사는 갑자기 뚜렷한 초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학자인 제카리아 시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유전공학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고 그들의 유전자와 유인원 여성의 유전자를 혼합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주로 나가서 어딘가 다른 행성에 착륙해서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것이 거대한 패턴으로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